안녕하세요. 이제 범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범저가 아주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요. 또 은혜를 갚는 그런 장면들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범저의 활약과 그의 마지막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범저는 이제 기원전 26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한나라를 공격하면서 그가 제시하고 사용했던 원교 근공이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통일의 문을 열어젖힌 그런 결정적인 비책이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가 진나라면 여기가 이제 제나라죠. 멀리 있는 제나라와는 화친을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한나라의 배후에는 위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위나라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위나라가 힘이 약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위나라는 이 진나라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한나라를 공격하는데도 이제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위나라의 신릉군이 한나라를 도와야 된다, 합종을 해야 된다, 진나라가 막 공격을 할 때요.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할 때 신릉군이 나서서 그렇게 했지만 왕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진나라가 거세게 위나라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육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저의 계획상으로는 한나라를 무너뜨린다면은 바로 한나라 뒤에 있는 이제 위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원교 근공의 원칙에 따라서 한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한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여기에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형광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한나라인데요. 이 위에 쪽이 상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한나라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 한나라를 둘로 거의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의 정부가 한나라의 조정에서 여기 상당 땅을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에서는 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당 땅을 주어가지고 우선 임시라도 화친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상당 땅을 이제 진나라한테 바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상당 태수가 진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진나라에 내 땅을 바치느니 조나라에, 그 배후에 있는 조나라에다 땅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그냥 조나라에 바쳐버립니다. 그때 조나라에서는 누가 재상이었었냐면 그 유명한 평원군이죠. 그래서 평원군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때 이제 사마천은 받지 말았어야 된다. 요때 받아가지고 장평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조나라에서는 또 땅을 준다니까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그때 재상이 평원군이죠.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이 상당 땅을 주고 상당 땅을 받고 화친하기로 했는데 이 상당 땅이 어부지리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나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전쟁은 자기들이 하고 땅은 조나라가 차지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열이 받았죠, 진나라에서. 그래서 왕홀에게 대군을 주어가지고 이제 상당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이제 조나라도 역시 이제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겠죠. 누구를 보내냐면 이제 장평에 이제 그 연파 장군을 보내게 돼요. 그 유명한 연파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요 왕후를 보낸 사람도 역시 이제 재상 범저겠죠. 범저가 왕후를 보냈고요. 이 이미지는 왕홀 이미지는 없어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연파 장군, 그 유명한 연파 장군이 이제 장평에서 둘이 맞붙게 됩니다. 연파 장군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이고 왕홀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왕홀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나와서 끌어내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연파는 진을 쌓고 볼을 쌓고는 그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절대 나오지 않고 이제 뭐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 더 속이 타기 마련이고, 항상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숫자도 많아야 되고 더 어려운 법인데 연파가 절대 바깥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겼죠. 범저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근본적인 계획이 틀어졌어요. 원고 근경의 원칙에 따르면 이제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위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조나라가 갑자기 끼어든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전불사를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왕호를
살짝 교체를 할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쪽에다가 이 범저가 이제 이간책을 씁니다. 이간책을 써서 뭐라고 하냐면 연파는 겁쟁이라 곧 진나라에 항복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조가리 장수가 된다면 진나라는 두려워서 속히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가리의 아버지가 유명한 조사장군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번 그 동영상에 아마 이제 연파 인상의 열전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거기 조가리의 아버지 이 조사가 원래 세금 공무원이었어요.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장군으로 발탁돼 가지고 진나라를 아주 무너뜨리는 아주 굉장히 아주 놀라운 작전으로 진나라를 무너뜨린 그 사람이 바로 조사거든요. 이 조갈은 그 유명한 조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조사하고 그러면 연파장군과 동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갈이 문제입니다. 이 조갈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뛰어난 이제 장수니까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상에서 병법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아버지보다 더 잘합니다, 이 조갈이. 그런데 아버지가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얘는 전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지금으로 말하는 워게임으로 배운 거죠. 애들이 뭐 스타크래프트 지금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워게임으로 배웠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 거고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조갈은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가 일찍 죽게 되는데 이제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 아내한테 이 조갈은 절대 이제 군대를 맡으면 안 된다. 얘는 실제로 종이로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알지 실제 전쟁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점수가 이제 조가리 장수가 된다면 속히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 소문을 막 퍼뜨리니까 이 이제 조나라 임금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가리도 누굽니까? 조가리 아버지가 조사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대대로 명문 집안이니까 또 명문 군사 집안이니까 조가를 또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명을 하면서 이제 이 범수는 이제 왕호를 살짝 빼고 백기를 몰래 총사령관으로 넣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조갈이 이미지가 따로 없어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조갈인데 둘이 맞붙게 됩니다. 조갈은 이제 조갈이 또 나갈 때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기 엄마가 또 막죠. 엄마가 상소를 올립니다. 얘는 아버지하고 조사하고 다릅니다. 조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일단 전쟁을 났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얘는 벌써 돈 받자마자 땅 사고 집 사고 부동산 투기하는 애입니다. 얘는 마음 자체가 그런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모자란 애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절대 얘에게서는 병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얘는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나라 왕이 말을 듣지 않고 조과를 이제 연파를 파직시켜버리고는 조과를 이제 총사령관으로 앉히게 되는 거죠. 이때 백기가 백전도장 백기가 이제 몰래 총사령관이 됐죠. 그래서 이 누구도 백기가 총사령관이 됐던 거를 얘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백기가 진나라의 사령관으로 왔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조나라는 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보에서 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갈이 딱 사령관이 됐습니다. 사령관이 됐더니 보니까 자기의 전략대로 한번 멋지게 전쟁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파가 공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이제 파직을 당한 거니까 조갈은 공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백기가 적군이 나오니까 이제 지는 척하고 뒤로 물렀습니다. 그래서 본진과 공격하는 공격팀의 둘 사이를 백기가 갈라치기를 합니다. 갈라치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바깥에 나온 사람은 또 이제 거기서 죽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보 속에 그들을 가둬둔 겁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고 그 보 속에 가둬두고 거기에서 이제 이 좁은 도로예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제 식량 보급로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 쉽게 얘기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을 잡아먹기로 하고 뭐 거기서 인육을 먹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조갈 입장에서는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나가서 싸우다 죽자. 그리고서는 특별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왔다가 여지없이 백기한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전국시대 최고의 맹장이죠. 명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명장이라고 하면 좀 덕도 좀 있어야 명장이라는 소리 듣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잔인하게 보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기에 의해서 여지없이 다 포로로 잡힙니다. 자그마치 40만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근데 이 백기가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이 40만 명을 그대로 다 몰살을 시켜서 묻어가지고 파묻어가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잔인한 전투, 장평 전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조나라는 40만 명이 일거에 하루아침에 40만 명이 그냥 다 묻혀버린 겁니다. 살아가서 돌아간 것은 백기가 어린아이 한 200여 명만 살려보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을 거예요. 백기 생각에서는 땅 사람들에 대한 복수도 있었을 것이고, 조나라 사람들을 이제 꺾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정말 징세가 너무 잔인한 그런 방식이죠. 아무튼 그래서 조나라는 심각한 타전을 받습니다. 자, 타격을 받는데 이때 이제 40만 명이 생매장 되죠. 그때 범수하고 백기 간에 약간의 이제 전쟁하는 방식을 놓고, 백기는 바로 조나라 수도 한다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범수는 조금 쉬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열전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딱 표현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에서는 백기하고 범수가 서로 이제 일종의 권력 다툼,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범수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백기가 이제 한단성까지 들어가서 한단성까지 다 떨어뜨려 버리면 명실상부하게 진나라에서는 최고의 사람, 이제 백기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될 것이 두려워서 범수가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범수가 백기를 실각을 시켜요. 실각을 시키고 자기를 도와서 이제 그 위나라에서 자기를 도와서 자기를 살려주고 숨겨줬던 정한평을 이때 장군으로 추천을 해서 이제 한단성을 조나라 수도 한단성을 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위를 해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삼공자죠.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이, 이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합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원군이 급하게 춘신군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20명을 뽑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이제 모수자천이죠. 모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낭중지추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거기서 등장하는데, 모수가 이제 여기 춘신군한테 초나라로 가서 초나라 왕을 설득해가지고 합종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평원군이 자기의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제인가요? 매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제겠네요. 매제인 신릉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여러 차례 여러 동영상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0만 여기서 10만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진나라를 급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여기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 진나라가 물러가요. 진나라가 물러가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저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평에서 조나라 군사를 무찌른 그 장면이 이제 그 범조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높아졌던 그런 장면인데, 바로 그 부분부터 범조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요 한단성 포위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되고요. 이 삼공자의 합종으로 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물러가는데 이때 치명타가 또 하나 옵니다. 정한평이 조나라 군대들에게 포위를 당하자 사태가 급박해지니까 병사 2만 명을 이끌고 조나라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조나라에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이제 꼼짝없이 범조 입장에서 죽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나라 법에는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추천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천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추천한 사람까지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족이 멸하는 그런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범저가 돗자리를 깔고 머리 풀고 우리가 석고대지 한다고죠.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죽여달라고 자기를,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이제 죽여달라고 하죠. 그때 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서양왕이, 진소왕이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감히 정한평 사건을 입 밖에 내는 자가 있으면 정한평과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숙부 같은 존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진소왕에 있어서 이 사람을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숙부라고 생각한다. 마치 이제 그 제환공이 관중을 중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그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누구도 감히 정한평 사건을 입에 대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진소왕이 지지하고 나섭니다. 근데 또 곤란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또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왕계도 역시 이제 자신을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몰래 마차 싣고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불평을 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는 나를 아무것도 안 도와주냐?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동태수로 추천을 해서 3년 동안 상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3년 동안 그 수익을 이 사람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개가요, 다른 나라 제후들과 내통하다가 법에 접촉이 돼가지고 사형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범저가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저는 또 이제 가시방석입니다. 어느 날 이제 조정이 있는데 왕이 한숨을 푹 쉽니다. 한숨을 푹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듣건대 군주가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보고 군주가 욕을 보면 신하는 죽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조정에 나오셔가지고 근심하고 계시니 신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 진소왕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 나는 이제 백기도 죽고 또 나라의 조정이 보니까 인재도 없고 그 당대에 이제 지금 진소왕 입장에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한숨을 쉰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또 오히려 진소왕은 이 범저를 어떻게 보면 위로합니다. 그래 이제 범저는 그 이후로 자기 그 마땅한 대책을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놓지 못하는데 이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채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연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범저, 채택, 열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마치 하나로 묶어놓고 있죠. 그래서 채택이라는 사람이 범저를 찾아옵니다. 이제 이 채택이라는 사람도 진나라에서 자기도 한번 이제 뭔가 쓰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왕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범저가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데 지금 전세를 딱 보니까 이 범저가 자기가 봐서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채택이라는 사람이 범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기열전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아주 핵심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당신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진나라가 지금 형편에서 이제 삼국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격퇴를 당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처지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군주가 성스럽고 신하가 어진 것은 천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쿡 찔러대는데 어떤 얘기를 쿡 찔러대냐면 진나라 상군과 초나라의 오기와 월나라의 대부 문종은 신하로서는 훌륭했으나 그들의 군주는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 가운데 이 군주들보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지금 진소왕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또 쿡 찔러대요. 그러니까 지금 범저가 쉽게 대답을 못하겠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옛말에 해가 중천에 오르면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최고에 이르렀을 때 본인의 도리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또 절제할 줄 모르면 재앙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거울로 삼는 자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 자는 자기 기룡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상군과 또 오기와 문종 이런 사람들의 조금 예를 보라는 거죠. 또 이 문종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법녀편에서 법녀가 문종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제 법녀하고 문종과의 관계가 채택과 이제 범저와의 관계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녀가 문종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구천의 관상은 어려울 때는 함께하지만 편할 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빨리 하직하고 너는 이제 도망가자. 같이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종이 듣지 않거든요. 설마 그러다가 죽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채택이 범주에게 이제 당신도 물러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듣더니 범저가 다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리고 범저가 채택을 진소왕에게 천거를 합니다. 산동에 새로운 빈객이 있는데 채택이라고 합니다. 그는 변론에 뛰어나며 사망의 사적과 오패의 공적과 세속의 변화의 밝음으로 진나라 정치를 맡기기 충분합니다. 신은 지금까지 매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도 그만 못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으니 이 사람을 대신 쓰시지요? 라고 진소왕이 얘기합니다. 진소왕이 안 된다. 그런데도 이제 끝내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범저는 은퇴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채택이 이제 범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요. 이 채택은 후에 어디까지 가냐면 진나라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면서 소왕, 그 다음에 효문왕, 장양왕이 아버지잖아요. 진시황이 아버지, 그 다음에 나중에 시황제까지
시황제까지 10년 동안 시황제 초기까지 재성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최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범죄 채택을 하나 묶어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범저의 나름대로 그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교 근공이라는 정말로 탁월한 정책을 제시를 해서 실질적인 진나라의 통일의 정책을 제시한 면이 대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물러갈 때 제대로 물러갔다는 거죠. 우리가 논의 그 중국 역사 또 세계 역사 수많은 인물들을 보지만 모든 인물들이 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자기 관리 못 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정말 많은 경우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낙화 이 시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이거는 이제 사랑에 관한 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 이별을 할 때 그냥 끈적끈적하게 그냥 집착하지 말고 이별할 때는 그냥 앞으로 속으로 삼키고 그게 성숙한 계기거니 하고서 이별할 때 아픔을 무릅쓰고 깨끗하게 그냥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의 뒷모습이다. 이게 이제 이 낙화 유명한 시 이영기 시인의 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모습을 이제 주로 등장할 때가 있고 이게 뒷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뒷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 자식이 바라본 제 자신의 뒷모습. 또 사람들이 이제 또 저를 바라볼 앞으로 이제 앞모습이 뭐 볼 거 있으니까 이제 늙어갈 텐데 사람들이 이제 뒷모습만 또 보게 되겠죠. 그 뒷모습이 추할 거냐, 아름다울 거냐. 그것은 우리가 좀 나이 먹어갈수록 생각하면서 늙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늙을수록 추한 사람이 있고 늙을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요. 늙어서 아름답다는 것은 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 떠날 때 아주 떠날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이 시인의 시처럼 사랑도 역시 떠날 때는 좀 멋지게 떠날 필요가 있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자신에게는 굉장히 자신의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제 저도 제 뒷모습을 관리할 때 오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범저도 자기 뒷모습을 잘 관리한 사람이죠. 뒷모습이 은퇴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노자 강의를 잠깐 짤막하게 노자 강의를 했었는데 노자의 7장에 도덕경 7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이 나오죠. 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세운 다음에는 물러나는 것이 천지의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자가.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 같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이 물러설 때를 잡지 못해가지고 비참하게 이제 추월을 맞았고요. 또 진시황과 같이 정치를 해서 실질적인 통일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라는 사람도 이사 열전에 보면 끊임없이 한탄을 합니다. 이사가. 그런데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도 이거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가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절정기에 도달했는데 내가 내 아들의 그 생일 파티에 막 수레가 1000대가 옵니다. 이사의 집 앞에. 이사의 집 앞에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생일 파티가 아니었는데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에 수레가 1000대가 왔습니다. 이 이사가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웠어요. 자신도. 내가 이렇게 권력의 정점부이라서 내가 평민으로서 이렇게 높이 올랐는데 이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내 이사는 브레이크를 못 걸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못 걸고 나중에 이제 간신 조고에 의해서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고 이제 허리를 잘려 죽었거든요. 감옥에서 허리를 잘려 죽었거든요. 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상군요. 우리 상황 형님인데 제가 상황은 늘 형님이라고 하는데 진효공이 죽었어요. 이게 효공 때 이 상군이 효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20여 년을 아주 개혁 정치를 멋지게 수행을 했고요. 이제 상황 때문에 진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시대 최강대국으로 등장하고 다른 나라 육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상군이거든요. 그런데 진효공이 죽어가면서 상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진효공이 이제 상황을 밀어주면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군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죽어가는 그 주군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부국강병을 일으켜냈다. 그러나 감히 내색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원성이 그대를 향하고 있음을 알라. 분명히 알라. 이제라도 관직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후한을 피하라. 내가 없으면 누가 그대를 지켜주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진효공이 이제 상당히 전국 시대를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상황이라는 인물을 등용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상황을 아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정말 아끼는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듣지 않습니다. 상황이 듣지 않고 진효공이 죽었어요. 진효공의 아들이 누구냐면 진효공이 뒤에서 이제 왕이 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황이 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그의 스승의 코를 베버린 바로 그 사람. 해왕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진해왕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왕이 들어서자마자 상황에 대해서 온갖 참소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쫓겨다니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능지처참 당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능지처참 당한 거 아니라 이제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능지처참을 해버립니다. 말들이 이제 사방으로 끌어가지고 거열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자, 한비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를 합니다.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소매가 길어야 춤 사위가 예쁘죠. 소매가 안 기르면 아무리 춤을 잘 춰도 예쁘지 않은 것처럼, 자, 또 장사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맞아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진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재상들에게 또는 기러지신들에게 잘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범저나 채택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와 채택은 세상에서 말하는 뛰어난 변사로서 각국의 제후들에게 유세하여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는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책이 졸렬해서가 아니라 유세한 나라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두루두루 돌아다닌 끝에 진나라에 들어가서 잇따라 경상이 되고 공을 천하에 떨친 것은 참으로 진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의 강하고 약한 차이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추는 춤이 멋진 춤이 되고 이들이 펼치는 계책이 멋진 계책이 될 수가 있었다. 이게 사마천에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타까워요. 그러나 선비에게는 역시 우연히 때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사람 못지않게 재능을 가지고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늘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거든, 사마천이 이 부분을. 그래서 뜻을 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참 운이 좋았다.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좀 미안했나 봐요. 마지막에 이 사람을 잠깐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도 어려운 때가 없었다면 어찌 명성을 떨칠 수 있었겠는가.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난세에 용이 난다고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했고, 범죄만 해도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오줌으로 막 쏘이는 그런 정말 최고의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들까지 경험한 사람이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진나라에 들어와서도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조건들이었거든요. 조건들이고 환경들이었어요. 그때 그거를 다 극복하고 명재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이겼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능히 잘 감당해서 이겨낸 사람들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범죄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교근경이라는 정말로 아주 탁월한 그런 비책이지만 너무 간단한 그런 비책을 제시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통일의 문을 진시황 때 열어제치는데 이 밑바탕이 된 그런 굉장한 공을 세웠죠. 그리고 화려한 모든 수치를 극복을 하고 화려하게 진나라 최고의 강대국의 재상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러나 또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위대한 점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알고 미련 없이 채택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이제 물러날 줄 알았던,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범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